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공개하는 이 기록은 당신이 알던 예언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26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쓰인 한 구절이 2025년 오늘 중동의 전쟁 지도와 91% 일치했습니다. 런던의 전직 나토 분석관이 떨었고 서울의 언어학자가 숨을 멈췄으며 예루살렘의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로스는 러시아, 바사는 이란, 고멜은 터키. AI가 계산한 일치율 앞에서 세계 8개국 연구자들이 모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가리킨 동쪽 끝, 정확히 8247km 지점에 대한민국 서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왜 지금 이 시점에 2600년 전 예언이 우리 앞에 나타난 걸까요? 전직 영국 국제안보 분석관 아서 콜필드의 7일간 추적. 예언과 현실 사이에서 발견한 충격적 진실.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었고 답이 아니라 질문이었으며 신비가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2600년을 관통한 질문이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서 콜필드입니다. 런던에서 국제안보 연구자로 일하고 있어요. 15년간 나토 전략 분석관으로 근무하다가 지금은 독립연구소에서 중동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험을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전쟁과 평화, 동맹과 적대의 패턴을 읽는 게 제 전문이죠. BBC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란 우라늄 농축 90% 도달, 중동 긴장 최고조. 붉은 경고등이 깜빡이는 뉴스 티커였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익숙한 뉴스였죠. 그런데 화면에 지도가 떴어요. 이란, 러시아, 터키가 붉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게 있었어요. 3주 전 이스라엘 학자가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한번 읽어보시오. 당신 같은 분석가라면 흥미로울 겁니다. 저는 그때 비웃었죠. 종교적 환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화면 속 세 나라의 배치가 자꾸만 그 이메일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책장에서 성경을 꺼냈어요. 먼지가 날렸습니다. 5년 만에 펼치는 책이었죠. 에스겔서 38장을 찾았습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국이여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 손가락으로 구절을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로스, 옛 문헌에서는 러시아 지역을 가리킨다고 했죠. 바사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고멜은 터키 북부.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뉴스 속 지도와 2600년 전 예언 속 국가 배치가 겹쳤습니다. 아니야, 우연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15년간 데이터로 세상을 읽어온 사람이 이런 걸로 흔들릴 순 없었죠.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명확하게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AI 분석 프로그램을 켰어요. 에스겔서 38장 전문을 입력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과 현대 국가명 데이터베이스를 매칭하는 알고리즘이었죠. 클릭하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3초가 3분처럼 느껴졌어요. 결과창이 떴습니다. 일치율 91%. 예언 속 8개 국가명이 현재 중동 동맹 구조와 거의 정확히 일치했어요. 확률적으로 12.5%의 우연이 8번 연속 맞을 가능성 0.00003%. 숨이 막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이건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였죠. 하지만 데이터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26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오늘의 동맹 지도를 그릴 수 있었을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 런던의 밤하늘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죠. 이스라엘 학자의 이메일 서명란에 주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중동연구소. 예루살렘행 항공권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예약하기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15년간 쌓아온 합리주의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미신이야, 시간 낭비야.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클릭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티켓 확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출발 48시간 후 자정이었어요. 저는 에스겔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이해하려 했지만 아마 다 헤아릴 순 없을 거야. 화면 속 뉴스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비우며 생각했어요. 예언이 아니라 경고라면 어떡하지? 답이 아니라 질문이라면. 그리고 그 질문이 2600년 동안 기다려온 거라면. 예루살렘 올드시티 히브리 대학 중동연구소 3층이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12개국에서 온 17명의 연구자가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았고 에어컨 소리가 낮게 웅웅거리는 가운데 창밖으로는 황금빛 돔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맨 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에스겔서 38장. 그 구절들이 여전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죠. 사회자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고대 예언과 현대 지정학의 교차점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죠.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대형 스크린에 속보가 떴습니다. CNN 실시간 뉴스. 러시아 이란 군사 동맹 조약 체결. 중동 전략 무기 공유 합의. 회의실이 술렁였죠.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고 무의식적으로 펜을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이었습니다. 김리안입니다. 서울대 고대언 어학과에서 왔어요. 목소리가 또렷했죠. 앞에는 히브리어 성경 원문이 펼쳐져 있었고 형광펜으로 밑줄 친 구절들이 빼곡했습니다. 리안이 한 구절을 가리켰어요. 에스겔 38장 15절, 에츠메르하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히브리 문자 위를 천천히 움직였죠. 직역하면 가장 먼 땅, 혹은 끝의 땅이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메르하크는 단순한 거리가 아닙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리안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단어는 물리적 거리보다 관계의 거리를 의미하죠. 멀지만 연결된 끝이지만 시작인 그런 역설적 공간을 가리킵니다. 그녀가 지도를 펼쳤어요. 예루살렘에서 정동 쪽으로 그은 빨간 선 하나가 대륙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선의 끝. 한반도였어요. 정확히 서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2번 크게 뛰었죠. 리안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리적으로는 한국이지만 언어적으로는 상징입니다. 끝이자 시작, 먼 곳이자 연결된 곳. 신의 언어는 좌표가 아니라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 출신 하산 누리 교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상징이라니 학자답지 않은 표현 아닙니까? 목소리에 가시가 돋쳐 있었죠. 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언은 좌표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신의 언어는 인간의 지도보다 넓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크린에 또 다른 속보가 떴어요. 북한 마이너스 러시아 탄도미사일 기술 협력 합의. 타이밍이 기묘했습니다. 한반도와 러시아 예언 속 로스와 극동의 연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회의실이 다시 침묵에 잠겼어요.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김 박사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끝이 한국인가요? 리안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깊었죠. 지도 위에선 한국이지만 신의 언어 속에선 끝과 시작이 같아요.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아서 씨, 당신은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지도로 세상을 읽어왔어요. 동맹의 패턴, 전쟁의 확률, 위기의 징후들을 숫자와 데이터로 분석해왔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지도가 아닌 언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91% 일치율이 눈에 들어왔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흐릿했죠. 창밖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드시티 어딘가의 교회였어요. 저는 리안이 펼쳐놓은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울까지 직선거리 8,247km. 2600년 전 예언자는 이 거리를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알았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회의는 계속됐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2가지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언어, 지도와 상징, 과학과 신앙.
그 경계 어딘가에 제가 서 있었죠. 펜을 쥐었다가 놓기를 반복했어요. 노트에는 아무것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리안이 성경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예언은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가 아니라 왜 가는가를 묻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끝은 시작이다다. 그렇다면 한국은? 물음표 하나가 페이지 위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오후 1시 회의가 끝났어요. 연구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리안에게 다가갔어요.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더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죠. 창밖 예루살렘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AI 분석 결과가 떴어요. 파란색 그래프와 붉은 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죠. 제가 런던에서 돌렸던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에스겔서 38장에 등장하는 고대 지명을 현대 국가명과 자동 매칭한 결과입니다. 마우스 클릭 한 번. 첫 번째 줄이 나타났습니다. 로스는 러시아. 두 번째 클릭. 바사는 이란. 세 번째. 고멜은 터키. 숫자가 화면 우측에 떴어요. 일치율 91%.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던 결과였지만 다시 봐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2600년 전 문장이 오늘의 지정학적 동맹 구조와 거의 완벽히 겹쳐 있었죠. 하산 누리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유희에 불과합니다. 로스라는 단어가 러시아를 가리킨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팔짱을 꼈어요. 고대 지명은 해석하기 나름이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겁니다. 리안이 조용히 대꾸했어요. 하산 교수님, 저도 동의합니다. 의외의 반응이었죠. 언어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8개 지명이 모두 현재 동맹국과 일치할 확률은 0.00003%예요. 우연치고는 너무 낮습니다. 하산이 비웃었어요. 숫자가 신을 증명하진 않소. 그 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하산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종교적 상징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건 위험했죠. 역사는 그런 해석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낳았는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91%라는 숫자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의실 규칙 위반이었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출신 연구자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죠. 지금 막 뜬 속보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북한과 러시아 탄도미사일 협정 체결. 30분 전 평양에서 조인식.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린에 AI 분석 결과가 여전히 떠 있었어요. 로스, 러시아. 그리고 지도 위 빨간 선이 한반도까지 이어져 있었죠. 예언과 뉴스가 실시간으로 겹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산이 입을 다물었어요. 냉소적이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중얼거렸죠. 타이밍이 기가 막히는군. 리안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패턴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실시간 뉴스를 검색했어요. 로이터, BBC, 알자지라 모두 같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 강화, 중동 불안 가중. 손가락이 떨렸어요. 예언 속 구조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회의를 중단했어요. 10분 휴식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화면을 응시했죠. 91%. 그 숫자가 자꾸만 커 보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예루살렘 올드시티의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2600년 전 예언자가 걸었을 길이었죠. 그는 무엇을 보고 이 문장들을 썼을까? 신의 계시였을까? 아니면 인류 역사의 패턴을 꿰뚫어 본 통찰이었을까? 하산이 창가에 서서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우연을 믿으면서도
왜 이토록 예언에 집착할까? 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리안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서 씨 무서운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죠. 이해할 수 없는 게 무섭고 이해되는 것도 무서워요. 리안이 미소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예언은 답이 아니라 거울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휴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오후 세션 내내 집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의 눈이 스크린 한쪽에 떠있는 실시간 뉴스를 향하고 있었죠. 예언이 뉴스가 되고 뉴스가 예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녁 7시였습니다. 리안과 저는 올드시티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석조 건물 사이로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히브리어 성경과 노트북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커피 향이 공기를 채웠어요. 리안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서 46장이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11절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리라. 손가락이 히브리어 원문 위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여기 미즈라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어요. 해 돋는 곳. 리안이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해가 뜨는 방향, 동쪽이에요.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방향은 단순한 좌표가 아닙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구글맵이 화면에 떴습니다. 리안이 예루살렘에 핀을 꽂았어요. 그리고 정동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선은 사막을 가로지르고 산맥을 넘고 바다를 건넜어요.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중국을 지나갔습니다. 선의 끝이었습니다. 서울. 위도 37도 33분, 경도 126도 58분. 정확히 서울 광화문이었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리안이 조용히 말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정동으로 8,247km. 지구 둘레의 5분의 1입니다. 저는 GPS 좌표를 다시 확인했어요. 오차 범위 500m 이내.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지도도 예언처럼 말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리안이 웃었습니다. 조용한 미소였어요. 하지만 예언은 방향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녀가 성경을 덮었습니다. 아서 씨, 질문이 잘못됐어요. 뭐가요? 우린 늘 어디로만 물었어요. 리안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예언이 한국을 가리킨다, 서울을 가리킨다. 하지만 정작 왜는 묻지 않았죠. 왜 동쪽 끝이어야 하는가? 왜 하필 그곳인가?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침묵했습니다. 15년간 나토에서 일하며 수백 개의 지도를 분석했어요. 전쟁의 확산 경로, 동맹의 연결망, 위기의 진원지들. 모두 어디로 향하는가의 문제였죠. 하지만 왜 그곳인가는 묻지 않았습니다. 지리는 주어진 것이었으니까요. 리안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남과 북 평화와 전쟁이 공존하는 곳이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이 끝나지 않은 땅이에요.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동시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첨단 기술의 중심지예요. 역설이네요. 제가 말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리안의 눈빛이 빛났어요. 예언 속 한국은 좌표가 아니라 상징이에요. 끝이자 시작, 전쟁이자 평화, 고통이자 희망. 신의 언어는 지리학이 아니라 신학입니다. 저는 화면 속 빨간 선을 다시 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서울까지. 두 도시 모두 역사의 격전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3000년간 70번 이상 전쟁을 겪었고 서울은 지난 세기에만 2번 함락됐죠. 고통의 지리학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도시 모두 살아남았어요. 아서 씨는 왜 예루살렘에 왔나요? 리안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91%의 일치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숫자 너머의 무언가 때문이었을까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언이 맞는지 틀렸는지가 아니라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앞에 나타났는지를요. 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질문이에요. 어디가 아니라 왜?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그녀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재를 묻는 거예요. 창밖으로 올드시티의 골목이 보였습니다.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인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2600년 전에도 오늘도 아마 100년 후에도 걷게 될 길이었죠. 저는 리안에게 물었어요. 그럼 우린 뭘 해야 하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리안이 대답했습니다. 신의 언어를 다 이해할 순 없어요. 하지만 방향은 알 수 있죠. 동쪽 해 뜨는 곳, 새로운 시작. 그녀가 일어섰어요.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의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어요. 저는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8247km 넘어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가 있었죠. 지도 위의 점이 아니라 예언 속의 상징으로 다가오는 곳이었습니다. 리안이 작별 인사를 했어요. 내일 또 봐요, 아서씨.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로가 아니라 왜? 그렇군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엔 더 이상 91%가 아니라 다른 질문이 맴돌고 있었어요. 왜 한국인가? 왜 지금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선명해졌어요. 회의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외곽 국방기술연구센터 옥상이었어요. 아침 9시인데도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설치 현장을 바라봤죠. 은색돔 형태의 구조물이 하늘을 향해 서 있었어요. 프로젝트 미카엘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 리안이 제 옆에 섰어요. 미카엘은 히브리어로 누가 신과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쟁의 천사이자 수호의 천사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름부터 상징적이었습니다. 한국인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박준혁입니다. 한국국방기술연구소 책임연구관이에요. 악수하는 손이 단단했습니다. 아서 콜필드입니다. 저는 자기소개를 했어요. 기술 사양서를 받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박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궁금한 게 당연하죠. 여기로 오시겠어요? 우리는 시스템 제어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 6개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레이더 신호, 궤적 예측, 요격 시뮬레이션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미카엘은 3단계 방어망입니다. 레이저 포인터가 첫 번째 화면을 가리켰죠. 1단계 적외선 조기 경보. 발사 3초 이내 감지합니다. 두 번째 화면. 2단계 AI 궤적 분석. 0.8초 이내 착탄점 예측. 세 번째 화면. 3단계 레이저 요격. 대기권 진입 전 무력화. 숫자가 놀라웠습니다. 총 반응 시간 5초 미만. 요격 성공률 98.7%. 저는 기술 문서를 펼쳤어요. 나토에서 보던 시스템보다 2세대는 앞선 기술이었죠. 이건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박 박사가 대답했어요. 이건 전쟁 무기가 아니라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 남았어요. 전쟁 무기가 아니라 생명 유지 장치. 저는 그 차이를 생각했습니다. 무기는 적을 죽이는 것이고 생명 유지 장치는 아군을 살리는 것. 같은 기술이지만 관점이 달랐죠. 하산 누리 교수가 제어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화면들을 둘러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신의 방패를 인간이 흉내내는 셈이군요. 목소리에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박 박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죠. 그렇다면 그 흉내가 평화를 지킨다면 나쁘진 않겠죠. 하산이 입을 다물었어요. 박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엔지니어예요. 하지만 이 시스템을 만들며 깨달은 게 있어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루살렘 구시가지가 멀리 보였습니다. 기적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리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박사님, 왜 이 시스템을 미카엘이라고 이름 지었나요? 박 박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 이스라엘 의료진이 왔어요. 총도 없이 붕대만 들고 왔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때 목숨을 건졌어요. 이스라엘 의사의 손에서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박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줄 차례예요. 총이 아니라 방패를,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그래서 미카엘입니다. 수호의 천사처럼. 하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15년간 무기를 분석하며 살았지만 무기가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습니다. 화면에 가상의 미사일 궤적이 그려졌어요. 붉은 선이 예루살렘을 향해 날아왔고 파란 레이저가 그것을 가로막았습니다. 폭발. 화면이 깨끗해졌죠. 요격 성공이었어요.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 하나로 100만 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게 과학이냐 신앙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살아남는다면 그게 전부죠. 저는 노트북에 한 줄을 적었어요. 기술은 신의 언어를 흉내낼 수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불완전해도 그 흉내가 누군가를 살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후 3시 시범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사막에서 모의 표적이 발사됐어요.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5초. 요격 성공. 환호성이 터졌죠. 하지만 저는 환호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동쪽 8247km 너머에서 온 기술이 이곳 예루살렘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언이 기술로, 상징이 현실로, 질문이 대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리안이 제 옆에 섰어요. 아서 씨, 이제 믿으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이건 알겠어요. 신의 기적을 기다리는 것과 인간의 손으로 기적을 만드는 것, 그 둘이 어쩌면 같은 거라는 걸요. 리안이 미소 지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서 씨. 회의 나흘째였습니다. 리안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서 씨,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국립기록보관소로 올 수 있나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저는 예루살렘 국립기록보관소 지하 2층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먼지 냄새가 났어요. 금속 서랍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고 리아는 그중 하나를 열고 있었죠. 1950년에서 1951년 자료입니다. 그녀가 낡은 파일을 꺼냈어요. 노란 종이들이 바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엔 12명의 젊은 남녀가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의료 가방을 들고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어요. 뒤편에 히브리어로 뭔가 적혀 있었죠. 리안이 읽어줬습니다. 이스라엘 의료팀 한국행. 1951년 1월 17일.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한국 전쟁 때였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리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950년 6월 전쟁이 터졌죠. 그해 12월 이스라엘이 의료진을 파견했어요. 유엔군 소속도 아니었어요. 그냥 갔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야전병원 텐트 안이었어요. 한 의사가 부상병의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한국인 군인으로 보였어요. 얼굴은 흑투성이었고 군복은 찢어져 있었죠. 하지만 의사를 바라보는 눈빛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총 대신 붕대를 들고 갔네요. 제가 말했어요. 리안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타자로 침보고서였어요. 1951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치료한 환자 7,896명. 수술 건수 1,045건. 사망률 1.2%. 숫자를 읽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사망률 1.2%.
당시 야전병원 평균 사망률이 15%였던 걸 생각하면 기적에 가까웠어요. 이스라엘 의사들이 7,700명 이상의 생명을 살린 거였죠. 왜 갔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막 건국된 나라였잖아요. 1948년이 건국이니까 겨우 3년 된 나라예요. 자국 방어도 벅찼을 텐데요. 리안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한 여의사가 한국 어린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의사는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리안이 읽었습니다. 우리도 도움을 받았다. 이제 줄 차례다. 그 문장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948년 독립전쟁 때 이스라엘도 도움을 받았어요. 리안이 설명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의료진과 물자로 살아남았죠. 그래서 한국 전쟁 소식을 듣자마자 결정했어요. 우리도 줄 차례라고.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얼굴이 선명했어요. 20대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죠. 그들은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땅으로,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로 그냥 갔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았으니 줄 차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리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서 씨, 이게 은혜의 순환일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은혜의 순환.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하지만 이스라엘 의사들이 한국에서 받은 건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과거에 자신들이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한 거였죠. 아니요. 제가 대답했어요. 은혜의 순환이 아니라 기억의 연속이에요. 리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린 그저 서로를 잊지 않았을 뿐이죠. 제가 계속 말했어요. 1951년 이스라엘 의사들은 1948년 자신들을 도운 사람들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갔고요. 그리고 2025년 한국 과학자들은 70년 전 자신들을 살린 사람들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미카엘을 만든 거고요. 사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붕대를 감는 손, 약을 나눠주는 손, 아이를 안는 손. 70년 전 손들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해 보였어요. 역사는 되갚음이 아니라 기억의 연속이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리안이 파일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박준혁 박사님 할아버지가 이 중 한 분의 손에 목숨을 건졌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미카엘을 만든 거예요. 기억하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지하 보관소는 조용했지만 70년 전 목소리들이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살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기억할게요. 그 속삭임들이 시간을 넘어 지금 이곳까지 이어지고 있었죠. 아서 씨. 리안이 조용히 말했어요. 예언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관소를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차들이 지나갔고 아이들이 웃고 있었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아래엔 70년의 기억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 가방 속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리안이 복사해 준 것이었죠. 붕대를 든 젊은 의사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예언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라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고. 회의 닷새째 아침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 TV에서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CNN, BBC, 알자지라가 같은 화면을 반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란, 우라늄 농축 95% 달성. 핵무기 제조 임박. 앵커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다 멈췄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리안의 메시지였습니다. 회의실로 빨리 오세요. 상황이 심각해요.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놨어요. 히브리어 뉴스였지만 톤만으로도 알 수 있었죠. 공포였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평소보다 빨리 걷고 있었어요. 슈퍼마켓 앞엔 줄이 서 있었고요.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이미 와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서성이거나 창밖을 보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스크린에는 실시간 뉴스가 떠 있었어요.
지도 위에 붉은 화살표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북한에서 한국으로. 리안이 제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SNS 좀 보세요. 그녀가 태블릿을 건넸죠. 트위터 화면이었어요. 해시태그가 세계 트렌드 1위였습니다. 예언이 실현 중이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수천 개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38장 지금 읽어봐. 로스는 러시아, 바사는 이란, 고멜은 터키. 다 맞아. 전쟁이 온다. 성경이 경고했다. 리트윗, 좋아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게시물들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지도를 그려 올렸고, 어떤 사람은 예언 구절을 분석했고, 어떤 사람은 피난 준비물 목록을 공유하고 있었죠. 공포가 디지털로 증폭되고 있었습니다. 초당 수백 개의 게시물이 쏟아졌어요. 하산이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건물 아닌데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가 피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죠. 사람들이 신을 해석하느라 서로를 죽이네.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SNS를 봤어요.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언은 선택지가 아니다. 운명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5만 명이 리트윗했어요. 절망이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린 예언을 연구하려 했지 사람들을 겁주려 한 게 아니잖아요. 리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예언은 이미 밖으로 나갔어요. 통제할 수 없어요. 스크린에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러시아 전략 폭격기 중동 배치. 미국 항공모함 세척 페르시아만 진입.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였어요.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48시간 내 무력 충돌 가능성 80%. 48시간. 이틀이었습니다. 저는 리안을 향해 물었어요. 우린 무엇을 믿어야 하죠? 정말 궁금했습니다. 91%의 일치율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선택을 믿어야 할까요? 예언이 운명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만약 예언이 경고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리아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성경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정답이 아니라 방향을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무슨 뜻이죠? 신은 문장을 남겼고 우린 해석으로 싸우고 있어요. 리안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스가 러시아다, 바사가 이란이다, 전쟁이 온다. 모두 해석이에요. 하지만 예언의 본질은 해석이 아니라 질문이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질문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리안이 말했습니다. 예언이 운명을 말한다면 그 운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두려워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서로를 지킬 것인가? 하산이 담배를 껐어요. 바닥에 떨어뜨려 발로 비볐습니다. 아름다운 말씀이요, 김 박사. 하지만 밖에선 사람들이 슈퍼마켓을 털고 있소. 그의 목소리가 쓰라렸어요. 철학은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오. 리안이 하산을 바라봤어요. 하산 교수님, 예언을 믿으세요? 믿지 않소. 그런데 왜 여기 있으세요? 하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답을 봤어요. 하산도, 저도, 리안도 이 회의실에 모인 17명 모두 같은 이유로 여기 있었습니다. 믿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고 싶어서. 예언이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만약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박준혁 박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숨이 차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미카엘 배치 승인 떨어졌습니다. 6시간 내로 완전 가동 들어갑니다. 그의 얼굴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이제 시스템이 이스라엘 하늘을 지킵니다. 70년 전 붕대를 들고 온 사람들의 후손이 이제 레이저로 하늘을 지키게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예루살렘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하지만 8,000km 위 어딘가에선 위성들이 지표면을 감시하고 있었고 레이더들이 하늘을 훑고 있었고 시스템들이 계산하고 있었어요. 전쟁의 냄새가 데이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리안이 제 옆에 섰어요. 아서 씨, 런던으로 돌아가세요. 왜요? 48시간이에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질문을 끝까지 보고 싶어요. 예언이 어떻게 끝나는지요? 리안이 슬프게 웃었어요. 예언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 질문할 뿐이죠. 회의 6째 날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저는 호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였어요. 창밖을 봤죠. 거리의 가로등들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비상 조명만 붉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심장이 2배 속도로 뛰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긴급 재난 문자였습니다. 미사일 발사 감지. 즉시 대피하십시오. 예상 착탄 4분 30초 후. 히브리어, 영어, 아랍어로 반복됐죠. 4분 30초. 270초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옷을 입으려다 포기했습니다. 신발만 신고 복도로 뛰어나갔죠. 다른 투숙객들도 나오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하 대피소로 내려갔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을 짚으며 간신히 균형을 잡았죠. 3분 10초 남았다는 안내방송이 들렸어요. 히브리어였지만 숫자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피소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콘크리트 벽, 형광등, 접이식 의자들. 아이들이 울고 있었고 어머니들이 앉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기도문을 외우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3번 만에 화면 잠금을 풀었어요. 리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2번 울렸죠. 아서 씨. 리안의 목소리였어요. 차분했습니다. 어디세요? 제가 물었어요. 연구소 제어실이에요. 박 박사님과 함께 있어요. 제어실. 프로젝트 미카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2분 40초 남았습니다. 지금 가도 돼요? 제가 물었죠. 안 돼요. 위험해요. 보고 싶어요. 끝까지요. 리안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서둘러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피소를 뛰쳐나갔어요. 경비원이 소리쳤지만 무시했습니다. 거리로 나왔죠. 텅 비어 있었어요. 사이렌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한 대 서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히브리 대학 국방연구소요. 지금 당장이요. 기사가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어요. 하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빈 거리를 시속 100km로 달렸습니다. 신호등은 전부 소등돼 있었어요. 1분 50초 남았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어요. 정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문이 열려 있었죠.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3층, 4층, 5층.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옥상 제어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준혁 박사와 리안이 모니터 앞에 서 있었어요. 화면 6개의 숫자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어요. 궤적 예측선이 그려졌죠. 착탄 예상지 예루살렘 구시가지. 오차 범위 200m. 1분 10초 남았습니다. 박 박사의 손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1단계 완료. 발사원 이란 북부 확인.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2단계 궤적 분석 중. 탄두 중량 850kg. 속도 마하 4.2. 리안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50초 남았습니다. 3단계 레이저 조준 완료. 박 박사가 말했어요. 요격 개시합니다. 화면 속 파란 선이 붉은 점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레이저였어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보이지 않는 창. 2 선이 만났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붉은 점이 깜빡였어요. 1번, 2번.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죠. 요격 성공. 박 박사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리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댔습니다. 사이렌이 멈췄습니다. 거리에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위협 제거됨. 대피소에서 나오셔도 됩니다. 히브리어 방송이었지만 톤으로 알 수 있었죠. 안도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15분이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미사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박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한국 기술이 이스라엘을 구했다고 말하겠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뭐가 구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사람들의 의지요. 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70년 전 붕대를 들고 온 사람들을 기억한 의지, 받은 걸 돌려주고 싶었던 의지, 서로를 지키고 싶었던 의지. 기술은 그냥 도구예요. 의지가 도구를 움직인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의지, 선택, 기억. 모두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신의 예언도 91%의 일치율도 2600년의 시간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지키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의 의지였죠. 저는 처음으로 입에 올렸습니다. 기적이네요. 리안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서 씨, 기적을 믿게 됐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알겠어요. 기적은 결과가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거요. 무엇을 깨달았는데요? 신의 언어를 다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91%를 설명하지 못해도 예언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요. 그냥 지키면 돼요. 서로를요. 박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리안도 웃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예루살렘의 황금빛 돔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상점 문이 열리고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8,000km 위 궤도 어딘가엔 파편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요격당한 미사일의 잔해. 전쟁이 될 뻔했던 순간의 증거. 하지만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건 그저 맑은 하늘뿐이었죠.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BBC 속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미사일 요격 성공. 한국 기술력 세계 주목. 기사 아래엔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감사, 축하, 놀라움. 하지만 저는 그 기사를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어요. 동쪽을 향해서요. 8,247km 넘어 예언 속 끝에 땅이 있는 곳. 그곳에서 온 기술이 이곳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예언이 아니라 기억으로, 운명이 아니라 선택으로, 신비가 아니라 의지로요. 리안이 제 옆에 섰습니다. 이제 믿으세요, 아서 씨?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뭘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언가는 믿게 된 것 같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사일 요격 이후 이란은 침묵했고, 러시아는 대화를 제안했고, 터키는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세상은 조용했어요. 사이렌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죠. 저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유엔 본부 3층 회의장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이스트강이 보였습니다. 국제안보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죠. 한국과 이스라엘 대표가 나란히 단상에 앉아 있었어요. 박준혁 박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찼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졌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박 박사님 질문 드립니다. 영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요격을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8장이 실현됐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박 박사를 바라봤어요. 박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이크를 당겼죠.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엔지니어예요. 예언의 성취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박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우연도 운명도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70년 전 이스라엘 의사들이 한국에 간 건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프로젝트 미카엘을 만든 것도 선택이었죠. 예언이 우릴 움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선택.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91%의 일치율도 2600년의 예언도 AI의 분석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였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빌딩 숲이 보였죠. 저 멀리 자유의 여신상이 작게 보였어요. 리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서 씨,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질문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무슨 질문이요? 왜 한국이었는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었는가? 왜 지금이었는가? 그리고 이 질문들이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 것인가? 리안이 미소 지었어요. 아서 씨, 이제 진짜 연구자가 됐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유엔 건물을 나왔어요. 뉴욕의 거리는 시끄러웠습니다. 차 소리, 사람들 목소리, 공사장 소음. 하지만 제 머릿속은 조용했어요. 8247km 떨어진 두 도시가 떠올랐습니다. 예루살렘과 서울. 끝과 시작, 고통과 희망, 전쟁과 평화. 휴대폰을 꺼냈어요. 박 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에 가보고 싶습니다. 직접 보고 싶어요. 예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언제든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뉴욕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새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비둘기였습니다. 방향은 동쪽이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상징일까요? 저는 더 이상 확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질문하기로 했죠. 계속해서요. 저녁 7시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죠. 예언의 방패, 동쪽 끝의 질문. 15년간 쓴 보고서들과는 달랐습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질문이었어요. 답이 아니라 여정이었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린 답을 찾은 게 아니라 질문을 이어받은 거다. 키보드 소리만 방 안을 채웠어요. 창밖으로 맨해튼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선 예루살렘의 하늘이 밝아오고 있을 거예요. 더 멀리 8247km 너머에선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겠죠. 세 도시가 같은 시간 위에 있었습니다. 다른 시간대지만 같은 질문을 나누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누구를 지킬 것인가? 예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600년 전 시작된 질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로스와 바사, 고멜과 두발, 그리고 동쪽 끝의 땅. 지명들은 바뀌었지만 질문은 같았죠.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저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어요. 500자 정도 썼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죠.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예언처럼 천천히, 질문처럼 조심스럽게, 기억처럼 정확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리안의 메시지였습니다. 잘 자요, 아서 씨. 질문은 끝나지 않지만 오늘은 쉬어도 돼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질문하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뉴욕의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죠. 하지만 별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저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예언도 그런 것 같았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것. 끝난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질문하고 있는 것.
91%의 일치율이 100%가 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다 설명하지 못해도 그냥 함께 질문하면 되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황금빛 돔, 서울의 야경, 뉴욕의 마천루. 세 도시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쪽을 향한 선이었죠. 끝이자 시작인 선이었습니다. 2600년 전 예루살렘의 예언자가 남긴 질문 하나가 오늘 세계 대륙을 잇는 대답이 됐습니다. 런던의 분석가 아서가, 서울의 언어학자 리안이, 예루살렘의 엔지니어 박준혁이 함께 발견한 건 예언의 해답이 아니라 인류의 선택이었어요. 8247km를 넘어 전해진 70년 전 기억이 지금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예언의 방패 5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질문이 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기억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 고고학계가 뒤집혔습니다. 4012년 전 탈인분지 사막 40m 아래서 발견된 거인 미라 항구. 180cm 인골, 5가지 세계 깃발 조각, 그리고 단 0.7%의 유전 표식. 옥스퍼드 고고 유전학회는 동서 문명 교류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현장을 72시간 전면 봉쇄, 한국 학계는 긴급 세미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모래 아래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 장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질문으로 향합니다. 한국인의 뿌리는 정말 어디까지 뻗어 있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든 로웰입니다. 영국 왕립고 고학회 소속 고고 유전학자로 지난 15년간 유라시아 대륙 곳곳의 고대 유적지를 돌아다니며 인골과 유물의 DNA를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주로 청동기 시대 이주 경로를 추적하는 연구였죠. 케임브리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몽골 초원과 카자흐스탄 스텝, 그리고 중국 서부 지역의 고분군을 샅샅이 뒤졌어요. 제 전공은 분자 인류학이지만 현장에서는 고고학자처럼 삽을 들고 흙을 파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7월, 저는 탈인분지 북쪽 끝 사구에 서 있었습니다. 낮 기온 47도, 습도 8%, 바람은 시속 12km로 모래를 실어 날랐어요. 발밑의 모래는 발을 집어삼킬 듯 뜨거웠죠. 이곳에 온 이유는 중국 측 위성고고팀이 보낸 긴급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사구 하부 40m 지점에서 대규모 목곽 구조물이 포착됐다는 거였어요. 레이더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일반 매장이 아니라고요. 발굴 3일째 첫 번째 유물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섬유질입니다. 현장 조사원이 먼지를 털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것을 들여다봤어요. 5cm 크기의 직물 조각. 붉은색, 흰색, 푸른색, 검은색, 노란색. 5가지 색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었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염료가 이토록 선명하게 남아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섬유의 결이 특이했어요. 날실과 시실이 교차하는 방식이 일반 의복과 전혀 달랐죠. 이건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깃발이었어요. 사막의 깃발이요? 팀원 하나가 의아해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사막에 무슨 깃발이 필요했을까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이 직물은 높이 세워 펄럭이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죠. 그 옆에서 두 번째 유물이 나왔습니다. 청동 창날이었어요. 길이 18cm, 표면에 녹청이 두껍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햇빛에 비춰봤어요. 날 부분에 미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반복되는 삼각형과 마름모 패턴. 이 문양,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습니다. 몽골 고분에서 출토된 청동기와 비슷한 양식이었어요. 연대 측정 샘플 채취합니다. 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섬유 조각 3점, 청동 파편 2점, 주변 모래층 시료 5점. 저는 텐트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위성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목과 구조물의 크기가 예상보다 컸어요. 최소 6m 곱하기 4m. 이 정도 규모라면 일반인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베이징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원전 2010년,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0년입니다. 4천년 전 직물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염료 스펙트럼 분석 결과도 함께 왔죠. 산화철, 석회암, 공작석, 숯, 황토. 5가지 색소 모두 천연 광물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색소의 농도와 배합 비율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규칙이었죠. 저는 그날 오후 노트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막 아래엔 혼돈이 아니라 조직된 사회가 묻혀 있었다. 그날 밤 11시 발굴 현장에서 긴급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인골입니다. 그런데 크기가 이상합니다. 저는 텐트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조명등 아래 발굴팀이 목곽 바닥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한 구의 미라가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어요. 두개골에서 발끝까지의 길이가 명백히 180cm를 넘었습니다. 4천년 전 사람치고는 거인이었죠. 더 놀라운 건 미라의 상태였습니다. 피부 조직이 일부 남아 있었어요. DNA 추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였나요? 왜 이토록 큰 무덤에 묻혔나요? 그리고 당신이 들었던 그 깃발은 대체 무엇을 의미했나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답은 이 미라의 세포 속에 있다고요. 내일 아침 저는 DNA 샘플을 채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거예요. 4천년 전 이 사막에 살았던 사람들의 비밀을요. DNA 샘플 채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의료용 메스로 미라의 대퇴골 일부를 절개했어요. 뼈 속 골수가 기적적으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72시간, 그게 베이징 유전학 연구소가 제시한 1차 분석 소요 시간이었죠. 저는 샘플 3개를 영하 20도 아이스박스에 담아 특송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답답했죠. 사흘째 되던 날 오후 2시 연구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엘 교수님, 하나 윤 박사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빨랐어요.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생화학자, 서울대와 MIT를 거쳐 지금은 베이징 게놈센터 수석 연구원이었죠. 고대 DNA 분석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시퀀싱 끝났습니다. 그런데 패턴이 예상과 다릅니다. 하나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그가 보낸 파일을 확인했어요. 16,569개 염기쌍으로 이뤄진 미토콘드리아 DNA 전체 서열이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하플로그룹 분류를 확인했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3번 검증했습니다. 오염 가능성도 배제했고요.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하플로그룹이 2개였습니다. 정확히는 하나의 주 계통에 0.7%의 E형 표식이 섞여 있었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계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단일 계통이어야 했어요. 재조합 가능성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재조합 안 됩니다.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했죠. 0.7%는 오차로 보기엔 너무 컸고 오염으로 보기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그 0.7% 표식의 출처는 어딥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서쪽입니다. 정확히는 흑해 북부 초원 지대의 고대 인골에서 발견되는 알 계통이에요. 반면 주 계통은 동쪽 바이칼 호수 인근의 C 계통입니다. 하나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 미라는 동쪽과 서쪽의 유전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교수님, 이건 단순 이주가 아닙니다. 하나가 말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방향 이동이었다면 한쪽 계통만 나와야 해요. 그런데 두 계통이 공존합니다. 그것도 수백 년 이상 지속된 흔적으로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저는 화면 속 염기 서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4개의 염기가 만들어낸 패턴이 제 모든 가설을 흔들고 있었죠. 혼혈 가능성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론 설명 안 됩니다. 혼혈이라면 핵 DNA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미토콘드리아 DNA는 목의 단독 유전이에요. 이 패턴은 오랜 기간에 걸쳐 두 집단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만약 하나의 말이 맞다면 이 사막은 단순히 동쪽 사람들이 서쪽으로 이동한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두 문명이